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4년도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는요,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결론을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번 제가 예측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하냐면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보면서 제가 상품까지도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시면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2024년도 서울 고분양가 지속이 예상이 된다. 제가 7탄에 주택보급률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보급률이 2023년보다 24년도가 더 공급이 준다. 자, 그렇게 보면 서울의 고분양가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 고분양가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택 부족이에요. 주택이 23년보다 24년이 주니까 수요와 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준다면 고분양가는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재비, 인건비 상승 하락 요인이 없어요. 물가는 분명히 내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3%에서 2% 내려가는데 특별히 그 자재비나 인건비가 하락할 요인이 없어요. 특히 인건비는 더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인건비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 하락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분양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어요. 정부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분양일 때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안 해주거나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면 우리가 정부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후 분양을 할 경우는요, 특히 민간 아파트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내 아파트를 공부하는 내가 얼마에 공급을 하든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만약 고가를 분양하면 미분양 날 거 아닙니까? 미분양 나면 사업성이 안 좋아서 또 회사가 부도나거나 그 사업이 자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시장 가격에 맞춰서 분양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는데, 어떻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를 못한다. 공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택까지 부족하다면 민간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 지속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재건축 초과의 한수제가 도입이 됐죠. 자, 그런데 재건축 시장이 냉각이 됐어요. 또 공급도 막혔어요. 자, 그런데 2023년도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이게 큰 효과를 미치지 않아요. 재건축이 엄청나게 공급되지는 않는다고요. 왜 그러면 그 남는 이익이 강남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처음 공사가 들어갔을 때 옛날 아파트가 10억이었다면 25평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가 30억이에요. 20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사비 빼면 5억 빼고 그러면 15억이라 보고, 그러니까 15억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뭐 8천만 원 빼면 거의 뭐 14억 정도를, 14억의 절반을 5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억을 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보고 재건축을 막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죠.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자, 그런데 여기 2024년도 완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됐죠? 유예가 됐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시켰었어요. 그와 같이 그런 방법,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를 유예를 시켜주거나 또는 폐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아예 완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완화가 된다면 폐지는 안 되겠고,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를 약간 유예를 시켜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선거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자, 경제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가 불안하면 주식시장이 요동이 칩니다. 주식시장이 가라앉는다면 대체질 찾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약간 쏠림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고분양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사항이 있어요. 24년도에 구축과 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를 제가 추정을 해보면 계속 벌어진다. 지금은요, 구축과 신축이 거의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면 재건축이 강화되면서 그 아파트는 거래가 없어요. 재건축 호재가 없거나 개발 호재가 없으면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특별한 이슈가 개발 호재가 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겠죠. 재건축 추후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구축과 신축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그 근거를 좀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포항 지진이 났어요. 아파트 붕괴됐어요. 900만 원 지원 나왔습니다. 지진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해준다? 안 해줍니다. 전쟁과 지진은요, 자연재해는 안 해주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아파트가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으면 그거를 정부가 다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못 해주죠. 그와 같습니다. 자, 튀르키 대지진 제가 신문상으로 보니까 약 3만여 명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그 신문을 보고 제가 또 칼럼도 썼습니다.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요즘 잦은 이렇게 한국도 그 소규모 지진이죠. 3.0 이하의 지진이 발생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특히 내륙에서 지금 서서히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경주나 포항 언론지상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청약통장. 예, 청약통장으로 신축 아파트 당첨 하늘이 별따기예요. 이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23년도 하늘이 별따기였어요. 24년도도 이게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오직 신축 아파트만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안 사요. 새 집 줄게, 새 집 다오. 두꺼비 집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오직 신축 아파트만 찾느냐? 그러다 보니까 고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내진 설계 아파트 비쌀 수밖에 없어요.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요,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나라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진도 7 이상이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진동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포감으로 사람 몸이 얼어붙습니다. 저희 자녀가 있는데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시죠?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라고요. 그때에 학교에 있었답니다. 학교에. 그 진도 7을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는 5분에서 7분간 움직일 수가 없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포감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교회의 그 첨탑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은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진도 7 이상의 아파트를 지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철근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콘크리트 강도도 그만큼 세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건축 자재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축 아파트는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요. 지상에 전부 공원이에요.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네.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진도 7회 이상의 새 아파트를 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제가 24년도에 이제 분기별 부동산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이제 하는데, 자, 이 분기별로 예측하는 사람은 아마 부동산을 분석하는 사람 중에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분기별로 예측 저도 안 했어요. 분기별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분기별로 예측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계절적 비수기, 겨울철입니다. 자, 계절적 비수기 및 금융기관 대출 규모 계획 수립 등으로 자금 마련이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대출을 이제 다른 은행으로 빌려주려면 한국은행도 24년도에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빌려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 대출 규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은행별로도 또 24년도 연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기업들은 좀 빨리 발표를 해요. 어떤 경우는 12월에 발표하는데 또 어떤 기업은 1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럼 1월 달에 발표하면 그만큼 시동이 늦게 걸리니까 2월이나 3월에 대출이 실행이 되겠죠. 겨울철에 이상하게 부동산이 연착륙을 하거나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 4분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 또는 하락기다, 또는 보합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철에는 상승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문재인 정부 때 겨울철도 상승을 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체적으로 겨울철은 침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 4분기에 뭐가 있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부동산 시장 변화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2, 4분기는 어떻게 하냐? 자, 선거 후입니다. 선거 후 계절적 반등기로 부동산 시장 점진적 활성화 기대가 되나 금리와 경제 활성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자, 금리 제가 설명드렸죠. 금리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3.5고 미국 5.5니까 2% 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3.5 이하로 내린다면 가능한데 24년도에 금리를 그렇게 인하하지는 않을 걸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유동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2, 4분기는 좀 보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자, 그러면 3, 4분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3, 4분기는 7월부터 9월이죠. 이때부터가 약간 반등기예요. 자, 경제지표 상승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울 중심입니다. 지방은 아닙니다. 주택시장 반등 및 상승 기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4, 4분기 볼게요. 4, 4분기 10월부터 12월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장이 예상됩니다. 예상 및 서울 주요 지역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 시장으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또 양극화되는 거죠. 23년보다 24년도가 더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과 더 양극화되고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도 공급 가격이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은 더 오르고 경기와 인천은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25평을 팔면 23년도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 25평 아파트를 하나 사고 또 반 개 정도로 살 수 있다고 예측을 해보면, 만약에 24년도는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하나 팔면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를 두 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더 양극화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디 지역을 어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지역은 좀 집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또 인구가 저출산에서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되는 거죠. 그 아파트 한 채당 2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서울에 25평 아파트 사면 그 아파트를 한 동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양극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어요. 일본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이 왔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삼천이 왔잖아요. 어디만 살아남았냐? 동경만 살아남았어요. 조금 더 하면 오사카하고 나고야만, 이게 3대 도시예요, 일본에. 요 중요한 지역, 그 중에는 동경이 최고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요? 가장 서운한 지역 어디입니까? 베이징이에요. 수도 베이징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미국 한번 보죠. 미국에 가장 집값 비싼 데 있죠. 뉴욕이에요, 뉴욕. 뉴욕 센트럴파크에 아파트가 1,000억대라는 겁니다. 1,000억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만 살아나면 다 수도권만 살아난 거예요. 수도권. 그것도 더 중심. 예. 그래서 서울로 더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 4분기 하면 마지막입니다. 청약 강풍 계속 지속된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 고분양 지속됩니다. 서울 전 지역 고가 분양
완료됩니다. 저는 미분양 없다고 봐요. 자, 서울에 미분양이 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급 과잉이 됩니다. 공급 과잉을 만들려면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용적률을 없애는 겁니다. 자, 용적률 없애면 돼요. 백지까지 져라. 중국처럼 하면 돼요. 중국은 용적률 없어요. 자, 용적률 없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2024년도 추천 상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시면 당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서울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더 줄었기 때문에 10년간의 역대 두 번째로 민간 아파트가 줍니다. 그럼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가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든 서울에 당첨되는 게 최고의 추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또는 분양권. 자, 입주권은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전까지 입주권입니다. 자,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건 입주권이에요. 자, 분양권은 관리처분 나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자, 일반 분양을 하면 그걸 분양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매하시는 게 돈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25년 정도 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죠. 27년도 또 28년도 된 것도 좋지만 딱 30년이 도래했으면 재건축 아파트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입주권이니까 비싸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래요. 속칭 피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죠. 아파트인데 30년이 됐거나 또 그 이하이거나 미리 사두는 거죠. 5년 후에 가격이 분명히 상승하니까.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도 재건축할 아파트입니다. 재건축해서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할 아파트를 사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과 경기 양극화, 또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24년도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결론을 내보면 한마디로 이와 같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の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동일하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후에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3461-0909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물가, 네 번째 대출,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 여섯 번째 안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 봤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대동소이하다. 거의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 23년도보다 24년도가 주택 보급률,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적으니, 특히 민간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분양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고가 분양이 계속 예측이 되고, 또 신축 아파트가 없으니 서울에는 미분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장시간 8탄까지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적절한 시점에 타이밍을 맞춰서 좋은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한국 아파트 TV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